선거일 전날에 이게 빵 터지는 바람에 너무 공교롭게 됐는데 선거는 역시나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나 이겼죠? 네, 12일 날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25석 중 과반인 63석, 그러니까 63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압승을 거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압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과연 아베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아베의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방식대로 일본이 변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상황을 보면 그 배우가 누구인지 조금 드러나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계파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일본 안에는 약 7개 정도의 큰 파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파벌들이 서로 종양연합을 합종연합을 해가면서 권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세력 안에 가장 막강한 세력은 아베예요. 아베가 이끌고 있는 호소다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소다파는 호소다 히로유키라고 전 간사장이 리드를 하고 있지만 98명 정도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는 더 많은 의원을 당선을 시켰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공천이 자동이야. 그래서 이 호소다파가 사실상의 당내 최대 계파인데 이 호소다파가 실질적인 주인이 아베예요. 왜냐면 이 파를 만든 게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계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석수 중에 거의 뭐 이 정도면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막강한 계파입니다. 그 다음 계파가 아소다로파입니다. 이 아소다로파 같은 건 아소 자체가 전범기업 쪽 후손이고 돈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지역구 안에서의 어떤 파벌 정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56석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벌만 합쳐져도 다른 파벌들은 사실상 여기에 대항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다음이 다케시다파라 그래갖고 이제 사또 에이샤쿠라고 그 이전에 총리를 했던 사또 에이샤쿠의 남아있는 계파들인데 여기도 한 54석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니카이파라 그래갖고 일본 민주당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민주당은 예전에 그 일본의 자민당이 일본의 자민당이 이 민주당을 끌어들여갖고 지금의 거대 자민당으로 50년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합당을 했던 파벌들 중에 지금까지 가장 오래 남아있는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력인 거 약간 안철수 느낌이 있는데 니카이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지금 있는 이제 기시다 총리. 기시다 총리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파벌이 한 47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반대 파벌, 기존의 아베 파들과 기시다 파들하고 합을 못 보고 대척을 지고 있는 파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이끄는 세력들이 한 19, 2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시하라 파라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 펀쿨 색자 있죠? 네. 낙가소네의 후광이 남아있는 파벌이 한 11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내 야당이라고 할 수는 이시하라는 별 힘이 없고 사실상 모든 힘은 아베 호소다파와 아소다라의 아소파가 전부 다 쥐고 있는 거고 아마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파벌들의 힘이 더욱 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시다가 현재 총리이긴 합니다만 총리로서의 힘을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의석수가 적네요. 다른 파벌에 갖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기시다가 될 때
자기를 밀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아베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각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 자체를 아베한테서 그대로 받아서 계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아베노믹스의 중단이냐 아니면 아베노믹스를 이어갈 거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노믹스 때문에 재정이 계속해서 파탄이 나고 저금리로 인해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일본의 경제가 엄청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기시다는 이것만큼이라도 꼭 돌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시다파들은 이거를 지금이라도 양쪽 하나를 멈추고 금리를 올려갖고 일단 현재 있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말이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이러한 실책 때문에 사실상 자민당에 대한 재집권 내지는 일본 경제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야. 앞으로 총리를 하더라도 지금 이런 방식의 경제 체제를 유지해 가다가는 한두 달에 일본이 부도날지 모른다. 이 IMF도 이미 일본에 대한 추가 차관을 공여를 거절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안 좋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결국은 아베파, 그러니까 호소도파가 승리해서 당권을 잡게 되면 지금 사실 총리로 기시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수아비인데서 더 허수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실상 거의 아베의 군국주의에 가까워질 만큼 아베 계열한테 일본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 현재 기시다의 입장이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치면 사실 이번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최대 파벌인 이 호소다파, 그러니까 아베가 수장으로서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100석이 넘는 의석수들이 새로운 새로운 팔을 찾아서 이게 각계 전투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내 파벌은 이 무너진 호소다파, 그러니까 아베를 충성하고 아베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파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일본의 정치가 완전히 바뀌고 그 영향으로 인해 갖고 경제 정책, 외교 정책, 대한국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광을 누가 받을 건가라는 부분까지 좀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시다가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면 현직 총리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그동안 본인이 지니고 있었던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었는데, 아소파하고 기시다파하고 의석수의 차이가 한 10석, 9석 정도밖에 안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가지고 기시다가 아소를 뛰어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소는 워낙 자기 동네에서 철옹성이니까. 히로시마 이쪽으로 해갖고는 완전 철옹성이기 때문에 그 고정돼 있는 표를 못 뛰어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분열을 획책해가지고 호소다파 안에서 의원들 빼내오기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호소다파도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야. 가만히 안 있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국방상인 아베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가 새로운 수장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지난번 정권부터 계속 국방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입지를 좀 굳힌 상태이기도 하고 어찌 됐거나 성은 다르지만 입양 가서 성은 다르지만 아베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상이? 네, 방위상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하나의 제가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아베가 죽었잖아요. 근데 아베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사건 같으면 국장을 치러도 되거든요, 이거는. 아니면 자민당 장을 치를 수도 있죠. 그동안 대부분 그렇게 치러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족장으로 치르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즉, 죽은 아베가 어떤 권력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동원되기를 싫어하는
주변 사람들, 주변 다른 정치인들의 압박이 가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거라는 거지. 만약 이거 국장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소다파가 그 위세를 전부 다 승계하겠죠. 그리고 그 국장을 치르는데 아베 동생 기시노부오가 그걸 다 치렀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쪽으로. 근데 가족장으로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일본의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아소파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니카이파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뭐 이시바 시게루나 이시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게 될 거고, 결국은 기시노부오 그리고 아소다로 그리고 현재 수장인 기시다가 지금 남아있는 일본 정치의 패권을 놓고 격렬하게 다툴 거고, 그로 인한 결과가 끝나고 나면 일본 정치가 완전히, 정치나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방향으로 변형을 갖고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뭐 기시다가 지금 뭐 비둘기파라고 해도 우리한테 보면 그냥 별로 물론 그건 있죠. 딱히 그건 뭐, 있는데 최소한 지금처럼 거의 미국의 개노릇을 하고 미국을 대신해서 대만 문제 끼어들고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갖고 러시아한테서 지금 공격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만큼은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일본이 그런 정치가 가능하다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요. 망해도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정치를 독점하고 있었던 아베의 후광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걸 다 걷어낸 거예요. 아베 때문에 어쩔 수 아베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기시다는 몇 번이나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 멈춰야 된다 그랬고, 집권 초기에는 평화헌법 유지한다고도 얘기했었고, 아베하고 정반대되는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좌절됐거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대로 기시다가 지금에 있는 정치를 바꿀 수 있으려면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파가 제1파로 올라갈 수 있는 변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 기시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총리 역할이 끝나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그러면 만일 그러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기시다가 일당으로 올라서 아베는 거꾸로 돼 있다고 하면,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막 검찰들 동원해 갖고 막 아까 얘기했던 아소다론의 회사 막 털 수도 있는 거고, 워낙 여기가 재정적으로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으니까 기시노부 관련해갖고 막 연예인 스캔들 터질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아마 내부적인 정치 싸움이 갈등이 본격적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번에 아베의 죽음은 사실상은 어떤 뒤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죽음일지도 모른다라는 음모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일 득보는 기시다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모든 범죄에는 그 범죄를 통해서 득을 본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술한 경우와 이상한 관리, 그리고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저 총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습성인 거예요. 산탄총을 쐈어. 근데 첫 발은 빗나갔는데 아무도 안 맞았어. 두 번째 발은 다 아베가 맞았다고 해. 근데 물리적으로 저게 맞아가지고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수준의 위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뉴스가 또 이제 새롭게 속보를 냅니다. 아베가 3m 거리에서 맞았는데 20m 거리에서 유세차가 뚫린 구멍이 있다. 라는 식으로 속보를 냅니다. 그러면 그 구멍은 누가 낸 거야? 지금 아베 몸에 총알이 다 박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변명을 할수록 거짓말이 점점 더 꼬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부실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의 사법적인 처리, 조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일개 군인이 사대총 갖고 개인적인 일탈한 거고 종교 때문에 그랬대. 뭐 종교적으로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대라는 상황에서 끝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야감이 대치야. 예. 이 사람이 그냥 사형받고 그냥 죽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형되기 전에 뭐 어떤 JFK처럼 급변이 있을 가능성이 난 더 높다고 봐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 죽이고 뭐 이런. 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재판에 나와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배우가 누가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이상 팔려고 노력도 안 할 거고. 한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기시다가 이길 때 얘기예요. 지금 이 내부 파벌 안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있는 이번에 이제 구성됐던 원 구성 안에서 남아있는 파벌 정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동안 호소다파가 아베파가 압도적으로 차지해왔던 영향력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양분법적인 쪽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 트럼프가 매우 분노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멘트를 쳤습니다. 웬 복수? 이게 트럼프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미국의 최우방이고 가장 좋은 친구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트럼프는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바이든은 사고가 나고 사망이 확인되고 나서 7시간이 지난 저녁 자정까지도 아베에 대한 조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조문 의사를 안 밝혔어요. 너무나 늦은 조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바이든이 조문이 이렇게 늦었냐. 원래로 따지면 제일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왜 그와 관련돼가지고 사자를 안 보내느냐. 부통령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전문 사자를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내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보냈잖아.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가족장에 장관하고 저기가 왜 갑니까? 가봐야 못 들어가요. 하긴 총리도 아니고 전 총리 수준이면 뭐 딱히.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행사장이 없어. 일본의 장례는요, 가족장을 치르게 되면 가족들 말고는 집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봐야 그냥 집에서 하는구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갔어요? 그거 왜 갔냐고. 가족장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미국은 블링컨이 간다고 합니다. 조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운구차 옆에 수십만 행렬 모이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베는 그런 퍼포먼스를 사실은 원래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거를 정치 세력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자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헌법 개정이라든가 국민 총투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해설이 워낙에 기존에 들어볼 수 없는 부분의 해설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것도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는데 현실은, 그러니까 팩트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